안녕하세요. 이규성입니다. 우리 카스터디 선교사님들 모두 주님의 평강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물로 이해하는 아파르트헤이트. 오늘은 현재까지도 우리 남아공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남아공의 아픔의 역사이자 문제의 근원이면서도 근현대사를 통해 남아공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던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아파르트헤이트 강의를 연대별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소수의 지배층이자 집권 세력이었던 백인 정치 리더들을 중심으로 인물로 이해하는 아파르테이트 강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아파르테이트가 형성되고 역사 가옥에 등장하게 된 배경, 원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경으로는 1820년 영연방 케이프주의 노예제 폐지 정책과 같은 영국의 식민지 통치에 반발해 시작된 보호인들의 그레이 트랙, 푸어로 트래커는 백인 아프리카너 민족주의를 태동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그레이 트랙 대이주 후에 보호인들의 자치국가인 오렌지 자유국의 크리과랜드 웨스트 지역의 광산의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발견과 트랜스발 공화국 내의 비터 바터스트랜드 지역의 금광의 개발,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화는 영국 식민지 정부와 아프리카너들 간의 경제적 이권 쟁탈로 서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광물혁명 이후 산업화를 먼저 이룬 남아공 내의 소수 영국인들의 소득에 비해서 농업에 근간을 두었던 다수 아프리카너들의 소득의 차이가 점점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제2차 앵글로 보호전쟁에서 패배한 보호인들은 포로 수용소의 비인도주의적이고 비인간적인 참혹했던 민족적 아픔을 극복하고자 더욱 백인 민족주의 노선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제 백인 아프리카너 민족주의 태동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백인 아프리카너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 이주자들의 자손들로 부오르, 파머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은 케이프주를 점령한 영국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여 그레이 트랙, 푸어로 트래커를 통해 나탈리아 공화국, 트랜스팔 공화국, 그리고 오렌지 자유국을 세웠습니다. 또 남아프리카의 여러 도시와 문화, 그리고 농업을 개척한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주류였지만 그들 중에는 위그노의 후손들, 케이프주 외곽의 독일계 농장주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이 바로 백인 아프리카너입니다. 백인 아프리카너 민족주의 태동에서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은 바로 그레이 트랙, 푸어로 트래커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선 케이프주의 남아공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도시인 크라프 레이넷입니다. 케이프타운, 스텔란보시, 스왈렌댐에 이어 네 번째로 오래된 이 도시가 바로 그레이 트랙의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되었고 푸어로 트래커들의 정신적 고향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곳은 나중에도 남아공 화란개혁교회의 성지가 됩니다. 남아공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도시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앤드류 머레이의 출생지이기도 하며 그 아버지가 목회를 했던 도시입니다. 또한 푸어로 트래커의 그레이 트랙이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신개척지를 찾아 떠나는 백인 아프리카너에게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가나안을 정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신앙을 무장하게 한 신앙적 모태가 되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크라프 레이닛은 그곳의 더치 리폼드 교회의 웅장함과 화려함은 도저히 그 작은 도시에서 느낄 거라 생각지도 못한 큰 규모이고 고풍적인 위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놀라움을 주는 그러한 역사적 도시입니다. 그래서 백인 아프리카너 민족주의는 이스턴 케이프주의 산골 작은 도시 크라프 레니드에서 태동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푸어로 트래커, 그레이 트랙을 이끌었던 인물들과 가문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업적과 동상들은 영웅처럼 아직도 프레토리아의 푸어로 트래커 모뉴먼트 기념관에 잘 보관이 되어 있고 아프리칸스 역사에서는 마치 성경의 12지파 족장들처럼 존경받는 인물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레이 트랙을 이끌었던 개척자 리더들 중에서
중요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터 리티프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떠나는 푸어르토리커들이 그람스타운에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영국 식민지 통치에 반발하는 선언문을 만들고 피터 리티프가 대표로 발표하면서 리더로서 폴크 아르트 시민 공동의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레이트렉의 가버너로 선출됩니다. 그러나 푸어르토리커를 이끌면서 코사족 및 줄루 왕국 여러 크고 작은 전투를 치러나가던 그는 줄루 왕 딩가네의 군대에 의해 학살을 당합니다. 이 피터 리티프 군대의 참살은 1838년 12월 16일 안드리스 프레토리우스가 이끄는 464명의 보어인 군대가 15,000명이 넘는 줄루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배틀 오브 블러드 리버 전투의 단초가 됩니다. 추 아프리카너들이 남아공 연방을 세우고 The Day of Bau라는 국가 공휴일을 기념하였는데 아파르테이트 시대에는 더욱 성대한 국가 행사를 하면서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곤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1998년 The Day of Reconciliation 화해의 날로 고쳐 기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안드리스 프로테리우스입니다. 그는 푸어르토리커들의 지도자로 피터 리티프와 함께 나탈리아 공화국을 창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남아공의 행정수도인 프로테리아도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리스 프레토리우스는 푸어르토리커 보호인들을 이끌며 지금의 포체스트룸과 러센버그를 개척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인 마르티니우스 프레토리우스는 트랜스발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실 안드리스 프레토리우스, 헤럿 마리츠 등의 리더들과 푸어르토리커들은 1839년 피터 마리츠버그 근처 나탈리아 리퍼블릭을 세워 보호인들만의 공화국을 시도하였으나 불과 4년 만인 1843년 대규모의 영국 군대에 의해 영국 식민지로 병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트렉, 푸어르토리커들은 오렌지 리버를 지나고 팔 리버를 넘어서 음푸말랑가를 지나 다시 꽈줄루 나탈주로 이주하려는 기나긴 여정을 시도하고 정착하는 동안 영국의 통치를 벗어나 백인 아프리카너들의 국가인 트랜스팔 리퍼블릭, 오렌지 프리스테이트를 건국하였습니다. 이들은 남아공 초기에 여러 도시의 출발에 기여하였습니다. 영국에 대항한 보호인 국가의 형성과 출발은 백인 아프리카너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게 됩니다. 푸어르토리커 리더였던 피터 리티프와 헤럿 마리츠의 이름을 따서 현재 꽈줄루 나탈주의 피터 마리츠버그라는 도시가 이름이 생겼습니다. 또한 음푸말랑가 주의 피터 리티프 이름을 기념한 도시 피터 리티프는 현재 음콘도로 개명하였습니다. 보호인들로 하여금 백인 민족주의를 더 고집하게 만든 악랄한 영국 군대의 전쟁 정책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Scots Earth Policy라고 불렸던 영국 군대의 전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군이 공격을 하면 반경 13km 안의 모든 보호인들의 농장과 농가, 가축들과 곡식들을 남김없이 모두 불태워 파괴해버리는 정말 무자비한 전법이었습니다. 영국은 앵글로 보호 전쟁 이전의 어떤 전쟁에서도 같은 백인들에게는 이런 전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앵글로 보호 전쟁 시 대략 3만 가구가 불타서 파괴되었습니다. White Concentration Camp라고 불렸던 보호인 가족들의 포로 수용소는 보호군의 부녀자와 노인들을 수용하였는데 앵글로 보호 전쟁 당시 34개소에서 11만 명 이상의 포로가 수용되었습니다. 수감자들 중 2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들 중에서 2만 2천 명이나 되는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끔찍한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이러한 영국군의 포로 수용소는 보호인들로 하여금 아프리카너 민족주의로 더 깊게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앵글로 보호 전쟁이 종식되어 벌리언너컹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보호인들 사이에서는 영국에 굴복하느냐 혹은 계속 싸울 것이냐를 두고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비터 에인더스라고 불렸던 그룹은 비터, 쓰다라는 말, 에인더스, 끝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쓰리고 아프지만
끝까지 영국과 싸우기를 원하는 그룹이었고, Hands Off Us라고 불렀던 그룹은 Hands Off Us, 두 손을 두고 항복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들의 농장과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영국에 굴복하고자 했던 그룹입니다. 전쟁의 영웅들이었던 루이스 부오타, 얀 스무츠, 헤르초크, 그리고 크리스천 디벳 장군들도 전쟁 후의 복구와 재건을 위해서 영국과 평화협약을 맺도록 합의에 이르게 되고, 두 그룹으로 나누었던 보호인들도 현실적인 평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은 패전한 보호인들의 농장 복구 비용을 제공하기를 약속하고 공화국 자체 정치를 합리적인 조건에 한해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1910년 보호인 전쟁 영웅들에 의해서 Union of South Africa, 남아국 연방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앵글로 보호 전쟁 당시 보호군을 이끈 뛰어난 장군, 전쟁의 영웅으로 불렸던 루이스 부오타입니다. 그는 여러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웠고 20세기 초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빨리 극복하고자 영국과 함께 남아국 연방을 창건한 인물입니다. 부오타는 1902년 앵글로 보호 전쟁 종결 후 평화협상에서 보호인을 대표하여 영국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퍼리에른더컹 조약 The Treaty of 퍼리에른더컹에 서명했습니다. 영국 통치하에 재건 기간에 부오타는 크리스천 디벳 장군과 쿠어스 들랄레이 장군과 함께 보호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금을 모으기 위해 유럽으로 갈 정도로 보호인들의 재건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 후의 평화, 질서 유지와 재건을 위한 영국 정부의 조치를 옹호하고 영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얀 스무츠와 함께 남아공 연방을 설립한 후 전후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연방이 1910년에 자체 정부 수립을 인정받았을 때 루이스 부오타는 비로소 남아프리카 연방의 첫 번째 총리가 되었습니다. 1911년에 그는 또 다른 보호 전쟁의 영웅인 얀 스무스와 함께 남아프리카 당을 창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너무 조력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부오타 총리는 자신의 당 내부의 반란, 그의 동지였던 제임스 베리 문흑 헤르초크의 반발로 아파르헤이트를 만들어낸 국민당이 역사 속에서 출현하게 되는 배경을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남아공 백인들에게는 아주 존경을 받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르테이트의 근원이 되었고 초기 백인 아프리카너 민족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던 중요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한 것은 남아공 주류 초기 현대 역사 가운데 함께했던 흑인과 컬러드의 역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르테이트의 출현과 발전, 그리고 몰락해가는 정치사 과정 가운데 이 인종차별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했던 정치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 아파르테이트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며 이 인종차별 정책의 철학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근간을 디자인한 정치가입니다. 그는 바로 남아공 화란개혁교회의 목사이자 철학자인 D.F. 말란입니다. 남아공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이나 저희 카 모임에 오랫동안 참석하셨던 분들은 꽤 익숙한 인물일 텐데요. 과연 D.F. 말란은 어떤 정치가였을까요? D.F. 말란은 1906년부터 1915년까지 남아공 화란개혁교단의 목사로 재직하였습니다. 1954년부터 59년까지 스텔란보시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였고요. 1915년에는 지금도 남아공 내에 최고의 영향력 있는 언론사인 디버거를 창립하고 초대 편집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 ATKV, Afrikaans Language and Culture Society의 창설자이면서 아프리칸스 언어 보급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은 D.F. 말란이 남아공 정치가로서 남아프리카 연방의 총리도 역임하고 아파르테이트 법안을 창시한 국민당의 당수를 역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임 총리였던 J.B.M. 헤르초크와 함께
국민당 창당에 공을 세운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치 질서였던 남아프리카 연방의 얀 크리스천 스무스와 그가 이끌었던 사우스 아프리칸 파티, 유나이티드 파티로부터 영국에 협조하지 않는 영국과 분리되는 정치 노선으로 순수하게 백인 아프리카너들을 위한 정당 노선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D.F. 말란인 것이죠. 남아공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공군을 파병하였는데 그 당시 총리가 바로 D.F. 말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겐 참 고마운 인물이지만 남아공 역사에서는 많은 아픔과 차별, 억압과 착취로 굴곡진 역사를 만들어낸 우익 백인 민족주의를 넘어 극우 백인 우월주의를 시작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우적인 정치가들에 의해서 1948년 이후로 남아공 정치는 극우 세력에 의해 점차 파쇼화돼서 아프리카만의 백인 우월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정치적 야망을 실현해 나갑니다. 이 토대를 만든 인물도 바로 D.F. 말란입니다. 다음은 말란 내각에서 대표적으로 실행했던 정책인 Mixed Marriage Act, Population Registration Act, Pass Law, 그리고 Group Area Act 법안들이 후에 아파르테헤이트 법안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 J.G. 스트레이돔으로 이름이 길어서 한스 스트레이돔이라고 더 많이들 불렸는데요. 그는 D.F. 말란에 이어 1954년 국민당 당수가 되면서 다음에 수상까지 역임한 극우 정치가입니다. 스트라이돔은 The Lions of North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아주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언행으로 트랜스발 출신의 백인 아프리카너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습니다. 그는 1954년부터 58년까지 남아공 연방의 총리를 역임하고 후에 지병으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란은 자신의 후계자로 그의 재임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스트라인보다 온건파인 재무부 장관이었던 니콜라스 하펜가를 지지하였지만 스트라돔이 트랜스발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힘입어서 국민당 당수에 이어 수상까지 역임하며 더 극우적인 강경 노선의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강경 노선의 대표적인 예가 바스카프 분파의 일원으로 통치 기간 동안 인종차별 정책을 더 꾸준하게 강화하였고 컬러드 유권자는 일본 유권자의 명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외교를 단절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인물은 아파르테이트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핸드릭 버프루트입니다. 말란과 참 닮은 점이 많은 정치가이면서도 사회과학 분야의 심리학자였던 그는 말란처럼 신문사, 디 트랜스팔러의 편집장을 시작으로 정치가의 길에 들어섭니다. 1948년 국민당이 집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정치 정략가이자 선전가로서 총리에 취임할 때까지 당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영연방으로서의 남아프리카 연방의 마지막 총리였는데요. 1961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건국을 선언하였고 66년에 시청 연설 도중 디미트리 짜피언다스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 핸드릭 버프루트는 사회과학자로서 아파르테이트의 윤리적,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당화하려고 시도하였고 많은 세부적인 정책들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핸드릭 버프루트가 독실한 칼빈주의자 기독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재임 기간 동안 수만 명의 구금과 투옥, 수천 명의 추방이 이루어졌고 철권 통치를 위해 국가보안군 군대의 강화와 무기 현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테이크 저항운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 시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감 인구를 가진 나라가 되는 부끄러운 오명을 쓰게 됩니다. 그는 1959년 Promotion of Bantu Self-Government Act, Bantu Investment Act 등 유색인종에게는 더욱 가혹한 정책들을 실시합니다. 사회학자였던 핸드릭 버프루트는 잠재적으로 문화적 충돌 없이 따로따로 각자 인종대로 발전하며 살아가자라는 정치 철학을
일반 국민들의 의식에 심으려 했습니다. 대단한 달변가이자 웅반가였던 그는 그의 제임시 영국과의 외교가 악화일로로 치달았으나 오히려 그것을 정치적으로 역이용하여 영국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고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건국의 당위성을 젊은 유권자들에게 설파하고 결국에는 재집권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암살로 그의 정치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영국을 비롯한 서방 외교의 압력은 갈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1960년 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건국 법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를 전격으로 발표하였는데요. 61년 찬반 투표에 승리하여 의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의 출발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나탈주 앵글리칸 반공화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미비아 연방의 백인 투표권을 인정하므로 영국의 반대 입장을 가진 나미비아 백인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방심하였던 다수의 영연방 지지자들에게 승리한 것입니다. 영연방 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건국이 헌법으로 공표되자 바로 2주 후 영국 수상 해럴드 맥밀런이 남아공을 방문해서 케이프타운의 의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해럴드 맥밀런은 그 유명한 연설인 변화의 바람, The Wind of Change를 통해 핸드릭 버프루트 제임스이 발생한 샤프빌 학살, 그리고 아파르테이크 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외교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아파르테이크의 건축가인 핸드릭 버프루트는 1960년 콩고가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자 독립을 쟁취하면서 필요 불가결하게 나오는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일부러 미디어를 통해 공개하여 이 아파르테이크 정권이 붕괴될 경우 발생할 불안과 혼돈을 조장하며 악랄하고 치밀하게 언론, 방송, 미디어를 이용하였습니다. 큰 정치적 변화 없이 안정을 원하는 일반 백인 군중들의 심리를 자극하여 오히려 아파르테이트 체계를 더욱 공교히 법제해 나갔고 극우 백인 우월주의 파쇼 정권으로 치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고립과 UN 경제 제재를 초래함으로써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다음의 인물은 1978년부터 89년까지 총리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내며 국내외의 압력에도 마지막까지 인종분리 정책인 아파르테이트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던 피테르 벌름 부오타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당시 아파르테이트 정권은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국내 흑인 저항 세력의 반발이 심해지자 홈랜드 반투스탄 지역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며 흑인 저항 세력을 회유하려 했는데 이는 국내의 비난을 무마하려는 방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흑인 인권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의 정책은 백인 사이에서도 아파르테이트 유지를 요구하는 강경파와 완화나 철폐를 요구하는 온건파에게도 모두 불만을 불러왔습니다. 강경파는 그가 유화 정책을 펼친다는 이유로 국민당을 탈퇴하고 새로운 보수당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오타 정권은 백인만의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였고 유색인의 정치 참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대통령제로 정치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는 유색인의 소수 참여한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1984년 9월 총리직이 폐지되고 실권을 가진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지지 기반을 찾으려고 했으나 흑인 세력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런데도 아파르테이트 정책 폐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했고 여러 차례 흑인 저항 운동을 강경 진압했습니다. 거친 언행으로 늙은 악어라는 별명을 얻으며 국내외의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넬슨 만델라 대통령 석방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 고립 상태가 계속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고 국내의 압력이 계속된 데다가 건강마저 나빠져 1989년 2월 국민당 당수직을 사임했으며 8월에는 대통령직도 사임하면서 그의 정치 경력은 종료되었습니다. 그 곧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급속한 변혁을 맞게 되었고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된 프레드릭 벌름 데클르크는 인종차별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료시켰습니다.
부오타는 퇴임 후 모든 정치인과의 교제를 끊고 웨스턴 케이프주 남해안의 집에서 거의 은둔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1998년 부오타는 아파르테이트 정권의 과오를 조사하는 진실과 화해위원회 증언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위원회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006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아파르테이트 피해와 과오에 대한 사과는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석방도 거부되어 더 많은 시간 옥고를 치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오히려 그를 애도하였고 용서한다고 하여 평화로운 협상의 기반을 닦아준 공로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교사로서 이 나라의 아픔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피터르 빌름 부오타 전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 그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에서의 극명한 차이는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백인 아프리카노 민족주의는 극우 우월 민족주의로 발전하다가 백인들의 권력유지 도구인 아파르테이트를 만들었고 계속 치밀하고 악랄하게 통제하고 억압하였으나 파쇼로 치닫는 인종차별 정권은 결국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파르테이트는 남아공사의 전반의 분열과 단절을 가져오는 악의 축이었습니다. 남아공 역사에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하며 훌륭한 신앙적, 선교적 유산이 많습니다. 모라비안 선교 공동체의 유산, 위그노의 순수한 신앙의 절개, 그리고 화란 개혁교단의 보수 신학의 전통은 앤드류 머레이와 같은 위대한 영성가를 배출하였고 1860년부터 1890년까지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였고 이런 부흥운동은 유럽과도 교류하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레이트 트랙 대이주가 진행되는 곳곳마다 중앙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파르테이트 시대를 겪으며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과 선교적 믿음의 유산과 전통은 단절되고 교회들도 분열되고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파르테이트는 아직도 사회 내 갈등과 반목의 근원이 되며 우열과 열등을 조장하면서 혐오와 다툼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남아공의 역사적 상황 안에서 우리 한인 선교사들은 어떻게 이 아파르테이트를 우리 사역 안에서 극복할 것인지 실제적으로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는 수평적 관계를 통한 팀사역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부오타 대통령을 용서하였듯이 세상을 향한 화목의 도구로서의 선교사역과 같은 선교적 격근을 제시해 봅니다.